당장 멈춰!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가난한 장모가 어디 끼어들 때가 있다고 여기를 와! 사위놈이 제 어깨를 밀치며 뱉은 말이었습니다. 제 평생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지만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르자 오히려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놈에게 내 딸을 맡기고 이런 수모를 당하려고 악착같이 살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가난한 장모라. 내 놈 눈에는 내가 그렇게 보이겠지. 저는 더러운 것을 본 사람처럼 옷을 툭툭 털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무시했던 이 가난한 장모가 내 오만하고 추악한 인생을 어떻게 바닥으로 끌어내리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말입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새벽 4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남성시장 골목에 제 발소리만 또렷하게 울립니다. 아직 문을 열지 않은 가게들의 굳게 닫힌 셔터 위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스며들고 비릿한 생선 냄새와 고소한 기름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코끝을 스칩니다. 철컹하고 낡은 셔터를 밀어 올리는 소리는 제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고단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셔터를 다 올리고 나면 후끈한 돼지뼈와 묵은지의 시큼한 냄새가 골목으로 퍼져나갑니다.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한 냄새입니다. 어떤 날은 이 냄새가 지긋지긋해서 구역질이 났고 또 어떤 날은 이 냄새 덕에 기어이 딸을 키워냈다는 생각에 가슴이 뻐근해지기도 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익숙하게 전등 스위치를 올립니다. 치직 소리를 내며 켜진 낡은 형광등 아래 밤새 솥 안에서 퉁퉁 불어난 돼지뼈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른 팔뚝만 한 뼈들을 커다란 집게로 건져내고 다시 찬물을 가득 부어 솥을 올립니다. 가스밸브를 열고 불을 붙이자 푸른 불꽃이 화르륵 소리를 내며 솥 바닥을 핥기 시작합니다.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저 불꽃을 보고 있으면 늘 마음이 경건해집니다. 이 작은 불꽃 하나가 춥고 배고팠던 시절을 버티게 해주었고 제 딸 서연이를 남들 부럽지 않게 대학까지 보냈으며 마침내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는 사위를 보게 해주었으니까요. 저 불꽃이 바로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뻐꾸기 시계가 정각 6시를 알리며 요란하게 울어댑니다. 사장님, 벌써 나오셨네. 오늘 육수 냄새가 유난히 좋구만.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는 최 씨 아저씨가 첫 손님으로 들어서며 너스레를 떱니다. 저는 말없이 웃으며 미리 삶아둔 머리고기를 썰어 뚝배기에 담고 뜨거운 육수를 몇 번이고 부었다 따르기를 반복하며 밥을 토렴합니다. 뽀얀 국물이 밥알 사이사이에 스며들어 한층 더 깊은 맛을 냅니다. 마지막으로 뜨거운 육수를 가득 붓고 송송 썬 파와 후추를 넉넉하게 뿌려 내어줍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한 그릇. 제 청춘과 맞바꾼 결과물입니다. 손님들이 후루룩 소리를 내며 국밥을 비워내는 모습을 볼 때면 텅 빈 제 속도 든든하게 채워지는 기분이 듭니다. 한바탕 아침 장사가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뒤 잠시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숨을 돌립니다. 땀으로 축축한 등과 욱신거리는 허리가 고단한 삶의 무게를 실감케 합니다. 그때 주머니 속 낡은 휴대폰이 띠리링 소리를 내며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내 딸 서연이. 피로에 잠겨있던 제 얼굴에 저절로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딸 잘 지내? 아침은 먹었고?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아집니다. 며칠 만에 걸려온 딸의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딸의 명랑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장모님 접니다. 민혁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위의 목소리에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아, 강서방인가.
우리 서연이는 곁에 없어? 며칠 동안 통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네. 그러자 사위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오히려 조금은 귀찮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지금 샤워 중이라서요. 요즘 회사 일로 피곤해서 늦잠이 늘었습니다. 장모님 전화 오셨다고 이따 전해주겠습니다. 왠지 모를 차가운 위화감이 심장을 쿡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 결혼식장에서 제 손을 붙잡고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서연 씨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아무 걱정 마십시오라며 눈시울을 붉히던 그 청년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딸한테 이따 엄마한테 꼭 좀 전화하라고 전해주게나. 무언가 더 묻고 싶었지만 사위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보이지 않는 벽 때문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까만 휴대폰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샤워 중이라. 이렇게 바쁜 아침 시간에 샤워를 한다고? 평소 같으면 신혼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웃어넘겼을 사소한 일이 자꾸만 목에 걸린 가시처럼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국물 맛이 썼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 피어난 작은 의심의 씨앗은 날이 갈수록 무섭게 자라났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하면 받지 않는 날이 부쩍 늘었고 어쩌다 통화가 되어도 엄마, 나 지금 회의에 들어가야 해서 응, 별일 없어. 이따 내가 다시 전화할게라며 용건만 간단히 하고 서둘러 끊기 일쑤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축 처져 있었고 말끝마다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제 걱정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강서방, 요즘 서연이 어디 안 좋은 일 있는가? 목소리에 통 기운이 없어 보여. 옆에서 자네가 잘 좀 챙겨주게. 제가 애써 염려를 담아 조심스럽게 묻자 사위는 과장된 웃음소리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장모님도 참. 서연 씨가 요즘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일부러 백화점 데려가서 가방도 하나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 먹이고 왔습니다. 제가 옆에서 이렇게 잘 챙기고 있으니 아무 걱정 마십시오. 그의 말은 완벽했지만 저는 그 완벽함 속에서 오히려 소름 끼치는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잘 짜인 대본을 읽는 것처럼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진심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 걱정 마십시오라는 말로 제 입을 막고 더 이상 이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말에 반찬이라도 해서 한번 들르겠다는 제 말에도 사위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 주는 저희 회사 중요한 해외 바이어들이 방한해서 제가 주말 내내 의전해야 합니다. 집들이는 다음에 저희가 시장으로 맛있는 거 사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장모님. 이라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저 딸의 새로운 인생에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은 늙은 엄마일 뿐이었습니다. 제 가난과 무지가 혹여나 귀한 사위의 앞길에 흠이라도 될까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래서 사위의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딸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속의 불안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커져만 갔습니다. 시장 사람들 틈에 섞여 왁자지껄 웃고 떠들다가도 문득 딸의 그늘진 얼굴이 떠올라 심장이 덜컥 내려앉곤 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손님상에 내어가면서도 우리 딸은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혼자 울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악몽을 꾸다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꿈속에서 서연이가 어두운 방에 갇혀 저를 향해
애타게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낡은 달력을 쳐다봤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내일 아침 날이 밝는 대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연이 집에 가봐야겠다. 무슨 일이 있다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말리라. 아닐 거야. 그저 늙은 어미의 괜한 노파심이겠지. 스스로를 몇 번이고 다독였지만 한번 피어난 불길한 예감은 쉬이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기 직전처럼 숨막히는 고요하고 무거운 공기가 제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손에 잡히는 대로 챙겨든 반찬통을 들고 딸의 신혼집이 있는 성북동의 최고급 단독주택으로 향했습니다. 택시가 성북동의 가파른 언덕길을 힘겹게 올라섰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제가 평생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별세계였습니다. 높고 견고한 담벼락 위로 저마다의 위용을 뽐내는 기와지붕과 뾰족한 지붕들이 솟아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잘 가꾸어진 소나무와 정원수들이 삐죽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모양의 성냥갑 아파트가 아니라 저마다의 개성과 불을 과시하는 거대한 성들이 모여 있는 곳. 이곳이 제 딸 서연이가 시집와서 살고 있는 동네였습니다. 마침내 택시가 거대한 철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담벼락 위로는 날카로운 철조망 대신 외부의 시선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적외선 감지기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여기 맞으세요, 어머니? 택시기사의 물음에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 들린 큼지막한 반찬통과 옷에 희미하게 밴 국밥 냄새가 저를 한없이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시장 골목의 비릿하고 쿰쿰한 사람 사는 냄새 대신 서늘하고 값비싼 정원수 향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보내고 거대한 철문 앞에 홀로 섰을 때 저는 마치 거인의 성문 앞에 선 난쟁이처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문 옆에 설치된 인터콤 버튼을 차마 누르지 못하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문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어쩌면 사위 말대로 중요한 손님과 함께 시끄럽게 웃고 떠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정성껏 만든 반찬통을 조용히 문 앞에 내려놓고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돌아가야 합니다. 늙은 어미의 철없는 노파심이 귀한 딸의 중요한 비즈니스를 망쳐서는 안 되니까요. 하지만 만약 제 끔찍한 악몽과 불길한 예감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실이라면 저는 메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고 심호흡을 한번 한 뒤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인터콤 버튼을 눌렀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고요한 부촌의 선명한 벨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좀 더 길게 버튼을 눌렀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딩동 마이너스. 여전히 집안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닳고 다른 가죽 가방을 열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익숙한 연결음은 계속해서 울렸지만 수화기 저편의 제 딸은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더욱 불안하게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강서방이라고 저장된 번호를 눌렀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지난밤 꾸었던 악몽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 저를 향해 애타게 손을 뻗던 딸의 모습. 저는 공포에 질려 육중한 철문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가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이걸로 열고 들어와라며 알려주었던 비밀번호. 딸의 생일 4자리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예고도 없이 허락도 없이 남의 집 문을 따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이 필사적으로 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딸의 힘없던 목소리와 사위의 그 싸늘한 음성이 귓가에 번갈아 맴돌며 제 이성의 끈을 가차없이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비밀번호를 하나씩 눌렀습니다. 철컥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름답게 가꾸어진 정원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값비싼 조경석과 희귀한 야생화들, 그리고 작은 연못까지 갖춰진 완벽하게 계산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서 저는 어떠한 생명력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박제된 자연처럼 차갑고 인위적인 느낌의 소름이 돋았습니다. 돌계단을 따라 2층짜리 현대식 주택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은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엄마 왔다. 안에 있니? 제 목소리가 텅 빈 집안에서 유령처럼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집안은 두꺼운 암막 커튼이 쳐진 채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벽을 더듬거리며 간신히 거실 전등 스위치를 찾아 눌렀습니다. 탁! 눈이 시릴 정도로 밝은 조명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며 집안의 적나라한 풍경을 드러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습니다. 2층까지 천장이 뚫려 있는 높은 층고의 거실, 거대한 통창,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했다는 최고급 소파와 유리 테이블, 벽에 걸린 의미를 알 수 없는 추상화, 먼지 한 톨 없을 거울처럼 반짝이는 최고급 대리석 바닥. 모든 것이 제자리에 마치 자로 잰 듯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집에서 느껴져야 할 따뜻한 온기나 어수선한 생활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마치 값비싼 가구를 전시해 놓은 모델하우스처럼 차갑고 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서연아, 강서방, 안에 아무도 없는 게냐? 저는 저도 모르게 목청을 높여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메아리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을 현관 바닥에 아무렇게나 내려놓고 홀린 사람처럼 집 안으로 깊숙이 들어섰습니다. 1층의 게스트룸과 서재, 2층으로 올라가 안방과 아기방으로 꾸며놓은 작은 방의 문을 차례로 열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처럼 흐트러짐 하나 없이 각이 잡혀있는 침대, 책상 위에는 종류별로 정렬된 서류 더미와 만년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제가 마지막으로 부엌을 지나 정원으로 통하는 거대한 통유리문 앞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아주 희미하고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깅, 끄, 깅. 마치 목이 졸린 어린 짐승이 내는 것 같은 고통스럽게 끊어지는 가냘픈 신음소리.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는 분명 통유리창 너머 아름답게만 보였던 바로 그 정원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아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납덩이처럼 무거워진 다리를 간신히 움직여 차가운 통유리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제 인생을, 제 세상을, 제가 살아온 이유와 제가 살아갈 이유 전부를 송두리째 파괴해버린 그 지옥 같은 광경을 제 딸 서연이가
제 금지옥 외동딸이 뱃속에 곧 태어날 제 귀한 손주를 품은 그 여린 아이가 차갑고 더러운 정원 한 구석 타일 바닥 위에 짐승처럼 쓰러져 있었습니다. 곱디곱던 얼굴은 퉁퉁 부어올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입에는 더러운 걸레 조각이 물려 있었습니다. 가녀린 손과 발은 보기에도 끔찍한 굵은 밧줄로 정원수 기둥에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제가 시집갈 때 특별히 맞춰준 값비싼 실크 원피스는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고 드러난 하얀 팔과 다리에는 시퍼렇고 붉은 멍 자국과 피 자국이 끔찍하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아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저 묶인 몸을 미약하게 뒤틀며 고통과 공포에 질린 신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앞에 지옥의 염라대왕처럼,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악마처럼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넥타이를 풀어헤치고 최고급 맞춤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바로 제 사위 강민혁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버클이 유난히 반짝이는 가죽 허리띠가 들려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연민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경멸과 차갑고 잔인한 분노만이 얼음처럼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는 제 딸을 벌레 보듯 무감각하게 내려다보며 다시 허리띠를 고쳐 잡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와 색깔이 빛을 잃고 사라졌습니다. 제 귀에는 오직 제 심장이 터져나갈 듯 울리는 굉음과 딸의 처절하게 끊어지는 신음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온 세상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공간이 뒤틀리고 현실 감각이 증발해버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제 뇌가 현실로 받아들이기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이건 악몽이야. 어젯밤에 꾼 그 끔찍한 악몽의 연장일 뿐이야. 어서 이 지독한 꿈에서 깨어나야 해. 하지만 아무리 눈을 세게 감았다 떠도 두 뺨을 세차게 때려봐도 제 눈앞의 지옥은 신기루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름답게 가꾸어진 정원수 기둥에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처럼 밧줄로 묶인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내 딸 서연이, 그리고 그 앞에 손에 번쩍이는 버클의 허리띠를 든 채 서늘하고 무감한 눈으로 딸을 내려다보는 내 사위 강민혁. 온몸에 피가 역류하여 머리끝으로 솟구치는 동시에 등골을 타고 발끝까지 찬 기운이 흘러내렸습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비명을 지르는 듯 했습니다. 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제 입에서 터져나온 소리는 비명도 절규도 아니었습니다. 바싹 마른 장작이 갈라지듯 쉰 저 자신도 생전 처음 들어보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그제야 제 존재를 알아차린 사위놈이 아주 천천히 마치 슬로우 모션 영상처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불청객의 등장에 대한 당황스러움이 아니라 식사를 방해받은 포식자의 짜증과 귀찮음이 그의 미간에 미세한 주름으로 새겨졌을 뿐입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가죽 허리띠를 보란 듯이 바닥에 툭 던지고 흐트러진 셔츠 소매를 신경질적으로 매만졌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예고도 없이 찾아오시면 곤란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하나뿐인 딸을 저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그는 너무나도 태연하고 뻔뻔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뿌리라도 내린 듯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 눈은 오직 밧줄에 묶인 채 저를 바라보며 필사적으로 고개를 젓는 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퉁퉁 부어올라 제대로 떠지지도 않는 그 눈으로 딸은 제게 애타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지 마. 제발 그냥 가. 여긴 엄마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 애처로운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얼어붙었던 제 몸이 용수철처럼 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아니 거의 기다시피 통유리 문을 밀치고 정원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서연아, 내 딸아, 이게 무슨 짓이야? 정신 좀 차려봐, 내 새끼. 딸에게 달려가 어떻게든 그 끔찍한 밧줄을 풀어주려던 저를 거대한 벽처럼 사위놈이 가로막아 섰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다가오지 마시죠.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린 건 죄송하지만 이건 저희 부부의 일입니다. 그의 눈빛은 조금 전보다 더욱 차갑고 위협적으로 변해 경고의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비켜. 이 악마 같은 놈. 당장 내 딸한테서 떨어져. 저는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그에게 달려들어 밀치려 했지만 그는 제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그의 악력은 상상 이상으로 강했습니다. 마치 강철 집게로 조이는 듯한 고통에 제 얼굴이 절로 일그러졌습니다. 제 팔이 부서져라 움켜쥔 그의 소나기에서 저는 섬뜩한 분노와 살의를 느꼈습니다. 이거나,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당장 내 딸 풀어주지 못해. 제가 발버둥 치며 악을 쓰자 사위놈은 마치 재미있는 연극이라도 보는 듯 경멸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풀어달라. 장모님, 지금 상황 파악이 정말 안 되십니까? 이건 저희 부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의견 다툼일 뿐입니다. 장모님께서 이렇게 흥분하며 끼어들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부의 일, 사소한 의견 다툼. 그 뻔뻔하고 역겨운 단어들에 제 머릿속에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부부? 이게 부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내 놈이 인간이야? 내 새끼를 벤 임신한 아내를 이렇게 마당에 묶어놓고 짐승처럼 때리는 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제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도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벌레 보듯 훑어보며 혀를 차며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장모님이야말로 뭘 안다고 그렇게 목소리만 높이십니까? 평생 시장 바닥에서 국밥이나 말아 파시던 분이 뭘 안다고 감히 저희 부부 사이에 제 가정사의 훈수를 두려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는 제 심장에 비수를 꽂고 그 비수를 비틀어 제 영혼까지 파괴하는 말을 뱉어냈습니다. 가난한 장모가 어디 끼어들 때가 있다고 여길 와? 사위놈이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뱉은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제 우주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뒤로 밀려나 차갑고 더러운 타일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넘어진 육체의 충격보다 그 말 한마디가 주는 정신적 충격이 제 모든 것을 마비시켰습니다. 가난한 장모, 시장 바닥에서 국밥이나 파는 사람, 펄펄 끓는 솥 앞에서 굽은 허리를 두드려가며 손님이 남긴 잔반을 물에 말아 끼니를 떼어가며 그렇게 모은 돈으로 딸을 공부시켰습니다. 행여나 기죽을까 남들 입는 옷, 남들 먹는 거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 제 몸이 부서져라 일만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제 인생이, 그 모진 세월이 저 말 한마디에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위놈의 그 잔인하고 경멸에 찬 목소리만이 제 귓가에서 무한히 반복되었습니다. 그때 나무에 힘없이 묶여있는 딸 서연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딸은 온몸으로 울며 입에 물린 걸레 때문에 불분명한 발음으로 제게 미안하다고, 다 자기 잘못이라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꺼져가던 제 정신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내 딸이, 내 전부인 내 새끼가 저 악마의 소나기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이깟 모욕에 무너져 있을 수는 없지. 저는 더러운 것을 본 사람처럼 바닥에 닿았던 손바닥을 옷에 툭툭 털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눈물이 쏙 들어가고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활화산처럼 터질 것 같던 분노는 오히려 시베리아 벌판의 눈보라처럼 차갑게, 아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 짐승만도 못한 놈에게 내 소중한 딸을 맡기고 이런 수모를 당하려고 내가 내 청춘을, 내 인생을 바쳐 악착같이 살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가난한 장모라. 내 놈의 그 잘난 눈에는 내가 그렇게 보이겠지. 저는 조용히 아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제 섬뜩할 정도의 고요한 웃음소리에 오히려 의기양양하던 사위놈의 얼굴이 당황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웃기십니까? 지금 웃음이 나옵니까? 그가 당황하여 소리쳤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낡은 가방 속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의아하게 쳐다보는 사위놈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저는 묶여있는 딸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헝클어진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제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에 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향해 안심하라는 듯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저장된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 평생 단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는 지독하게 차갑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야. 김비서. 지금 당장 우리 그룹 법무팀, 경호팀 전부 이 주소로 보내. 20분 준다. 아니, 10분. 10분 안에 도착 못하면 자네도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전화를 끊자 정원에는 섬뜩할 정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위놈은 제가 대체 무슨 말을 한 건지,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저와 제 낡은 휴대폰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섬뜩한 정적이 정원을 감쌌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딸의 고통스러운 신음과 사위놈의 오만한 목소리로 가득 찼던 공간은 이제 제 낡은 휴대폰에서 흘러나온 몇 마디 말에 의해 진공 상태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사위놈은 제가 대체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저와 제 휴대폰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 노파가 드디어 실성했구나 하는 노골적인 경멸과 조소가 떠올랐습니다. 하하, 김비서, 그룹 법무팀, 경호팀,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시장에서 국밥 하시다가 머리가 어떻게 되신 거 아닙니까? 어디서 드라마는 많이 보셨나 보네. 사위놈은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다는 듯 눈물까지 찔끔거리며 저를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서 그 대단한 경호팀은 언제 온답니까? 내가 아주 버선발로 마중이라도 나가야겠네. 10분? 10분 안에 우리 집 대문을 어떻게 알고 찾아온답니까? 순간이동이라도 한답니까? 그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정원에 역겹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발작적으로 웃어대는 그를 말없이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장모님? 왜 무섭습니까? 미천이 다 드러나서? 내가 경찰에 신고라도 해드릴까요? 웬 정신 나간 노파가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서 행패를 부린다고.
그가 제게 손가락질하며 소리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고요한 동네의 정적을 깨뜨리는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바로 집 담장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연이어 들려오는 급정거 소리. 마치 잘 훈련된 군대의 기동처럼 일사불란한 소음이었습니다. 사위놈의 웃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그의 얼굴에 떠올랐던 조롱과 경멸이 순식간에 의아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그가 중얼거리며 대문 쪽을 쳐다봤습니다. 쾅, 쾅, 쾅. 육중한 철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부수기라도 할 듯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철컥하는 기계음과 함께 비밀번호가 해제된 철문이 활짝 열리고 검은색 정장 차림의 건장한 사내들이 정원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한치의 오차도 없는 대형으로 정원을 순식간에 포위했습니다. 그들의 귀에는 하나같이 무전용 이어피스가 꽂혀 있었고 부풀어 오른 양복 안주머니에는 심상치 않은 물건이 들어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의 등장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어서 마치 영화 촬영 현장을 보는 듯 했습니다.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 뒤로는 서류 가방을 든 반듯한 인상의 남녀들이 따라 들어와 일사불란하게 정원 곳곳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놈은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뭐야 당신들. 누구야? 여긴 내 집이야. 당장 나가지 못해. 경비 불렀어. 그가 허둥지둥 소리쳤지만 검은 정장의 사내들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바로 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 중 가장 앞서 걸어 들어온 가장 기품 있고 지적으로 보이는 중년의 남자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길이 막혀 30초가량 지체되었습니다.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충성에 가득 찬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바로 김비서였습니다. 그 한마디, 회장님이라는 그 짧은 단어 하나가 모든 상황을 종결시켰습니다. 사위놈의 얼굴이 하얗게, 정말이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만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회장님? 그가 경멸하고 무시했던 시장 바닥의 가난한 장모가 회장님? 그의 뇌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회장이라니. 무슨 소리야? 당신들 미쳤어? 이 여자는 우리 장모님이야. 시장에서 국밥 파는 사람이라고. 당신들 사기꾼이지? 그래, 이 노파랑 짜고 내 돈 뜯어내려는 수작이지. 그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부정했지만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아까와 같은 오만함 대신 처절한 공포와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딸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입에 물린 더러운 걸레를 빼내고 밧줄을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매듭은 어찌나 단단하게 묶여 있는지 제 손톱이 부러지고 살이 까졌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김비서. 제가 나지막이 부르자 김비서는 즉시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제 딸을 부축해 일으키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법무팀은 지금 즉시 현장 증거 전부 확보해. 저기 저 허리띠 그리고 내 딸을 묶었던 밧줄, CCTV 영상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폭행 및 불법 감금, 살인 미수로 고소 진행시켜.
최고 형량 받아낼 수 있도록 국내 최고 로펌 변호인단으로 꾸리고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사위놈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법무팀 직원들은 즉시 카메라를 꺼내 딸의 상처와 현장을 세세하게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턱짓으로 사위놈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당장 회사에서 파면시켜. 인사위원회 소집할 시간 없어. 내 짓이야. 관련 서류는 내가 나중에 결제하지. 그리고 저자의 모든 개인 계좌, 차명 계좌, 주식 계좌 전부 동결시켜. 횡령, 배임, 탈세, 조사할 수 있는 모든 죄목을 동원해서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내. 저자 집안 전체를 샅샅이 뒤져서 우리 그룹의 기생에서 빨아먹은 게 있다면 수십 배로 토해내게 만들어. 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한 직원이 노트북을 켜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즉시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진행되었습니다. 사위놈은 그제야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모님, 아니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가 제 발밑에 무릎을 꿇고 기어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그 오만하고 잔인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한 마리 미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응? 그가 이번에는 제 품에 안겨 정신을 잃어가는 딸을 향해 처절하게 외쳤습니다. 저는 더러운 벌레를 떼어내듯 그의 손을 뿌리치고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건장한 경호원 2명이 다가와 그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강민혁이야. 서연아. 마지막 발악을 하는 그를 저는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시끄럽군. 끌어내.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더 이상 그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경호원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며 그는 마지막까지 제 딸의 이름을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닫히고 완벽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 정원을 가득 채웠던 광기와 폭력 그리고 비명소리가 마치 한바탕의 악몽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품에 안겨 축 늘어진 딸아이의 차가운 체온과 제 손에 묻어나는 아이의 피가 이것이 끔찍한 현실임을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제 모든 세상이, 제 삶의 이유가 이 작은 품 안에서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구급차가 대기 중입니다.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가 안개처럼 자욱했던 제 의식을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 인형을 다루듯 딸을 안아들었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굶주렸으면 아이가 이토록 가벼워졌을까.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구급차에 올라타는 순간까지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무팀이 현장을 어떻게 수습하는지, 경호팀이 저 악마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더 이상 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오직 제 딸 서연이의 숨소리만이 유일한 우주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고요한 부촌을 찢으며 울려 퍼졌습니다. 구급차가 향한 곳은 일반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그룹에서 운영하는 최상위 등급의 환자 전용 병원, 외부와는 완벽하게 차단된
최고의 의료진과 시설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병원 입구에는 이미 주치의를 비롯한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신분에 대해 한마디도 묻지 않고 오직 환자의 상태에만 집중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최우선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시고 결과는 저에게 직접 보고해 주십시오.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수만 명의 직원을 호령하던 회장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식이 죽을 병에 걸린 어미의 애처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응급실로 실려 들어가는 딸의 모습을 보며 저는 복도 벽에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평생을 강하게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딸아이의 고통 앞에서는 이토록 무력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제가 왜 그토록 어리석었을까요? 딸이 보내는 그 수많은 신호들을 왜 저는 애써 외면했을까요? 신혼이라 바쁜가 보다, 살림하느라 피곤한가 보다 스스로를 속이며 딸의 고통을 방치한 것은 결국 저 자신이 아니었던가. 끔찍한 죄책감이 독사처럼 제 심장을 휘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응급실 문이 열리고 주치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회장님, 다행히 산모와 태아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산모가 오랜 기간 지속적인 폭행과 정신적 학대에 시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온몸의 타박상과 갈비뼈의 실금, 그리고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커서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담담한 설명 하나하나가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깨어 났습니까? 제 딸, 의식은 있나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정제를 투여해서 일단 재웠습니다. 지금은 잠을 자는 것이 환자분께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저는 허락을 받고 병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가장 꼭대기층에 위치한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병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화려함도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침대 위에 인형처럼 누워있는 제 딸의 모습만이 보일 뿐입니다. 링거 주사를 꽂은 가녀린 팔, 퉁퉁 부어 멍든 얼굴, 핏기 없이 하얀 입술. 저 아이가 제 딸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딸의 곁에 앉아 상처 하나 없는 손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따뜻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다 잘못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김 비서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회장님, 강민혁에 대한 조치 보고 드립니다. 1. 현 시간부로 그룹 자회사인 YT물산에서 파면 처리 완료. 2. 폭행 및 불법 감금 혐의로 형사 고소장 접수 완료. 3. 강민혁 및 그 일가의 모든 금융거래, 정지 및 자산 동결 조치 완료. 추가 지시사항 있으시면 하명해 주십시오. 문자를 읽어내리는 제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 딸이 겪은 고통에 비하면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실행해. 첫째, 강민혁이 진행했던 모든 프로젝트, 계약건 전부 원점에서 재검토해. 그 과정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비자금, 단 돈 10원이라도 찾아내. 둘째, YT물산 전체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해. 강민혁을 채용하고 저런 폐기물을 요직에 앉힌 놈이 누군지
그 배우까지 전부 밝혀내. 셋째, 강민혁의 부모, 형제, 친인척까지 전부 털어. 우리 그룹과 관련된 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게 있다면 법정 최고 이율까지 쳐서 전부 환수 조치해. 그 집안 전체를 알거지로 만들어. 단 한 푼도 남김없이. 제 목소리에는 조금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얼음 같은 냉기만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딸을 바라보았을 때 서연이가 희미하게 눈을 뜨고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갈라지고 잠긴 목소리. 저는 깜짝 놀라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아, 정신이 들어? 괜찮아? 어디 아픈 데는 없어? 딸은 제 물음에 대답하는 대신 멍한 눈으로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꿈이 아니었구나. 아까 그 사람들, 엄마한테 회장님이라고. 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고통이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억눌려왔던 혼란과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시장에서 국밥 파는 우리 엄마. 아니었어? 내가 알던 우리 엄마. 누구야? 딸의 질문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저는 차마 딸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없어 죄인처럼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평생을 시장 국밥집 주인 박선자로 살아온 제 인생이 딸의 저 한마디에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어지럽게 번져 보였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서 저는 오직 제 딸 하나만을 위한 작은 등불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제 어리석은 선택이 오히려 딸을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고통스럽더라도 모든 것을 말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딸의 침대 곁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전체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비밀의 첫 페이지를 떨리는 목소리로 열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엄마가 너를 속였다. 제 고백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시장 바닥을 전전하며 밥을 빌어먹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지금은 돌아가신 한 노신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글을 가르쳐 주셨고 장사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작은 노점을 시작했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돈이 모이면 더 큰 가게를 얻었고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가난 때문에 겪었던 그 끔찍한 서름과 멸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작은 가게가 지금의 대상그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돈과 권력은 제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주변 사람들을, 제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앗아갔습니다. 돈 때문에 형제들은 원수가 되었고 믿었던 동업자는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 피비린내 나는 싸움의 한가운데서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점점 더 독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싸움에서 이겼을 때 제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갑고 거대한 부하 박 회장이라는 공허한 이름뿐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태어났단다, 서연아. 내 인생의 유일한 빛, 유일한 희망. 나는 결심했단다. 내 딸만큼은 절대로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고. 이 더럽고 추악한 돈과 권력의 세계로부터 완벽하게 지켜주겠다고. 그래서 너를 숨겼다. 시장의 작은 국밥집은 너를 위한 나의 세상이었고 너를 지키기 위한 나의 요새였단다.
그곳에서 평범하게 땀 흘려 돈 버는 기쁨을 가르쳐 주고 싶었고,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나는 그저 평범한 엄마가 되고 싶었을 뿐이야. 제 목소리는 어느새 눈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딸은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얼굴 위로 혼란과 충격, 원망과 연민이 교차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를 속인 거야? 평생을? 내가 부잣집 딸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저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보. 엄마는 바보야.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 나 때문에. 딸은 원망 대신 저를 위로했습니다. 제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으면서도 오히려 제 고통을 먼저 헤아려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딸의 손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저희 모녀는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제가 딸의 곁에서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동안 바깥 세상에서는 제가 내린 냉혹한 명령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대상그룹의 심장부인 컨트롤 타워에서는 김 비서의 지휘 아래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강민혁이라는 암세포를 도려내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계팀 강민혁이 지난 3년간 결제한 모든 서류, 자금 집행 내역 전부 스캔해서 데이터화해 인공지능 분석 프로그램 돌려서 자금 흐름에 이상점 없는지 1분 단위로 보고해. 법무팀, YT물산 내부 제보 채널 전부 열어. 강민혁 관련 비리 익명으로 제보받고 제보자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해. 포상금은 내규의 10배로 책정해. 김 비서의 지시에 거대한 조직이 하나의 생물처럼 움직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찾았습니다. 강민혁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재 대금을 부풀려 최소 50억 원 이상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추가 보고 드립니다. 피해자, 즉 사모님 명의로 제2금융권과 불법 사채 시장에서 약 20억 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감 증명과 서명이 모두 위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를 받는 김 비서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갔습니다. 짐승인 줄 알았더니 그보다 더한 악마였던 것입니다. 김 비서는 모든 증거 자료를 즉시 검찰에 넘겼습니다. 대상그룹의 법무팀과 국내 최대 로펌의 변호인단이 달라붙자 사건 처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강민혁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단 1시간 만에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 시각 강민혁은 시내의 한 허름한 모텔방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에게 끌려 나온 그는 자신의 모든 카드가 정지되고 연락할 방법조차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장모님이 회장이라니. 이건 몰래카메라인가? 아니면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끔찍한 현실이 온몸을 조여왔습니다.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민혁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횡령 및 배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폭행, 감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변명의 기회가 있고 체포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미란다 원칙이 그의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목에 차가운 쇠고랑이 찰컥 소리를 내며 채워졌습니다.
그 순간 강민혁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습니다. 아니야. 이건 모함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서연아,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비명은 아무런 메아리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병실에서 잠든 딸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던 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김 비서가 보낸 한 장의 사진. 수갑을 찬 채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는 강민혁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완료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말없이 사진을 삭제하고 휴대폰을 껐습니다. 제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딸을 지키지 못했던 어미의 슬픔과 저 악마를 제 손으로 파멸시키고야 말겠다는 차가운 분노만이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의 새벽은 유난히 차갑고 비릿했습니다. 강민혁은 온몸을 덮쳐오는 한기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얇은 담요 한 장으로는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푸른 수의를 입은 채 웅크린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이탈리아산 구두를 신고 성북동의 대저택을 누비던 그의 발에는 이제 낡고 해진 고무신이 신겨 있었습니다. 한때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시계가 채워져 있던 손목에는 차갑고 푸르스름한 수갑 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악몽이라고, 누군가 악의적으로 만든 정교한 몰래카메라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을 감았다 뜨면 다시 포근한 최고급 거위털 침구 속에서 눈을 뜰 것이라고, 이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퀴퀴한 먼지 냄새는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필사적으로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자다 깨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차가운 시멘트 벽과 굳게 닫힌 쇠창살, 그리고 같은 방을 쓰는 죄수들의 경멸과 조소가 섞인 시선만이 그를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어이 신입, 너 대상그룹이랑 관련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대상그룹 회장님이 왜 사위인 너를 이런 쥐구멍에 처박아뒀을까? 내가 뭘 얼마나 대단한 잘못을 했길래? 같은 방을 쓰는 수십억대 사기죄로 들어온 늙은 정가자가 이가 다 빠진 잇몸을 드러내며 그를 비웃었습니다. 강민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터질 듯한 후회와 견딜 수 없는 원망, 그리고 지독한 공포로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 여자, 아니 그 장모를 얕보았을까? 시장 바닥에서 국밥이나 파는 가난하고 무식한 늙은이. 저는 평생 그녀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게 굽신거리고 제 눈치를 보고 제게 돈 한 푼이라도 얻었으려는 귀찮고 하찮은 존재라고 멋대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회장이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대 그룹의 총수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제 오만하고 이기적인 세상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녀는 제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녀의 하나뿐인 딸 서연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녀 역시 제게 단 한 톨의 연민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강민혁의 본가에서는 그야말로 현실판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성공을 제 성공인 양 동네방네 떠벌리며 온갖 사치를 부리던 그의 부모는 하루아침에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구속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과 함께 그들이 평생의 자랑으로 여기던 강남의 고급 아파트와 최고급
외제차, 심지어 통장의 잔고까지 모두 법원의 명령으로 압류되거나 동결되었습니다. 대상그룹의 특별감사팀이 들이닥쳐 그들이 아들의 법인카드로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고 최고급 호텔 식당에서 밥을 먹고 골프 회원권을 끊으며 흥청망청 썼던 모든 내역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말도 안 돼. 우리 민혁이가, 우리 아들이 이런 짓을 저질렀을 리가 없어. 이건 다 그 여우 같은 며느리년 때문이야. 우리 착한 아들 등골 빼먹고 이제 와서 뒤통수를 쳐? 민혁의 어머니는 현실을 부정하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분노는 곧 뼈저리는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평생 무시하고 경멸했던 며느리의 친정어머니, 그 초라한 국밥집 할멈이 바로 대상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국선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그 회장님에게 어떤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는지 너무나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명절 때 힘들게 음식을 싸들고 찾아온 그녀에게 어디서 비린내가 난다며 타박을 주고 서연이와 함께 쓰라며 건네준 낡은 상품권을 잃은 돈은 우리 며느리에게는 필요 없다며 면전에서 돌려주었던 일들이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뒤통수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마지막 남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가 머물고 있는 병원을 수소문에 찾아왔습니다. 병원 1층 로비에서부터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힌 그들은 주변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사부인,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저희 불쌍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다 저희가 못나고 무식해서 아들을 잘못 가르친 탓입니다. 제발 저희를 봐서라도 민혁이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조용하고 깨끗한 병원 로비에 역겹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 비서는 제게 그들을 조용히 돌려보낼까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제 눈으로 직접 그들의 마지막을 보고 싶었습니다. 제 손으로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완벽한 끝을 맺어주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잠든 딸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추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로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제 모습을 본 민혁의 부모는 마치 저승사자라도 본 것처럼 사색이 되어 저를 향해 기어오다시피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그 오만하고 뻔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 비참하고 추한 늙은이들일 뿐이었습니다. 회장님, 사부인, 저희가 정말 눈이 멀어 회장님을 못 알아뵙고 온갖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민혁의 아버지가 제 발밑에 머리를 조아리며 빌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표정 없이 싸늘한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딸 서연이가 당신들 아들에게 짐승처럼 맞고 정원수 기둥에 묶여 있을 때 당신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제 얼음장 같은 물음에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딸이 뱃속에 당신들 손주를 품은 채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당신들은 내 딸이 차려준 밥을 먹고 내 딸의 이름으로 대출받은 돈으로 명품을 사입으며 웃고 있었겠지요.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들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 아들 인생 저렇게 끝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아이가 저희 집안의 기둥입니다. 민혁의 어머니가 울부짖으며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더러운 벌레를 떼어내듯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톨의 연민까지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서, 자비,
당신들 아들이 내 딸에게 단 한 번이라도 그런 걸 베푼 적이 있었던가요? 이제 와서 그런 걸 바라는 겁니까? 좋습니다. 당신들 소원대로 해주지요. 다만 순서가 있습니다. 내 딸이 흘린 눈물과 피값을 당신들 아들과 당신들 온 가족이 그 목숨과 남은 인생 전부로 다 치르고 난 후에 모든 죄값을 받고 당신들 가문이 완전히 풍비박산 나고 난 후에 그때 가서 내가 아주 조그만 자비를 베풀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 똑똑히 들으십시오. 내 딸의 눈물값,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양쪽에 서 있던 경호원들이 다가와 그들을 양쪽에서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욕설을 퍼부으며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비참하고 추악한 뒷모습을 아무런 감정 없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몸을 돌려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어느새 깨어난 딸 서연이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혼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향한 굳건한 믿음과 단단한 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잘했어. 절대로 마음 약해지면 안 돼. 제 딸 서연이의 목소리는 작고 여렸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던 제 마음을 단번에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딸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딸이 저를 지탱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희 모녀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그 길고 어두웠던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실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지난 며칠간 저를 짓눌렀던 지독한 악몽이 거짓말처럼 거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온 것이었습니다. 딸의 얼굴은 여전히 헬쑥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으로 태어날 새 생명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오직 엄마 박선자로 살았습니다. 수십 년간 드나들었던 시장이었지만 이제는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대상그룹 회장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내려놓고 온전히 한 아이의 엄마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의 할머니로서 시장 구석구석을 누볐습니다. 딸이 먹고 싶다는 싱싱한 과일을 사기 위해 과일가게 주인과 스스럼 없이 농담을 주고받았고 더 좋은 생선을 고르기 위해 생선가게 좌판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펄펄 끓는 가마솥 앞에 서서 국밥을 마는 대신 딸을 위해 정성껏 미역국을 끓이고 영양 가득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제 손길이 닿을수록 딸은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꺼져가던 뺨에 다시 살이 오르기 시작했고 웃음을 잃었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을이 무르익어가던 어느 날 제 딸 서연이는 온 병원의 축복 속에서 건강한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붉은 아기가 앙증맞은 입술을 오물거리며 제 손가락을 꽉 쥐는 순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벅찬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를 내 딸과 내 손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그 어떤 지옥이라도 기꺼이 걸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딸의 곁에서 새로운 행복을 가꾸어 나가는 동안 강민혁에 대한 법의 심판은 차갑고 냉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대상그룹의 모든 역량이 총동원된 재판에서 그가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횡령과 배임, 사문서, 위조, 그리고 제 딸에 대한 끔찍한 폭행과 감금 혐의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는 최후의 발악으로 법정에서 제가 그를 함정에 빠뜨렸다고 제가 가진 부와 권력으로 자신을 매장하려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 여자는 괴물입니다. 자신의 불을 숨기고 제게 접근해서 제 인생을 망가뜨린 악마입니다. 그의 비명 섞인 주장은 그러나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의 변호사조차 고개를 저으며 변호를 포기했고 방청석에서는 경멸의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그의 뻔뻔하고 반성 없는 태도를 질타하며 법이 허용하는 최고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수많은 죄목이 더해져 그는 남은 인생의 대부분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 역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범죄에 가담하고 그 돈으로 사치를 누린 죗값으로 그들이 살던 집은 경매에 넘어갔고 남은 재산은 모두 피해 보상금으로 압류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그들은 이제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시장 바닥보다도 더 못한 곳에서 비참한 여생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원래 있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갓 태어난 손주와 태어난 딸을 데리고 제가 평생을 살아온 시장 국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 비서는 성북동의 대저택이나 최고급 아파트를 준비해두고 저를 기다렸지만 저는 모두 마다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을 필요도 피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런 누추한 곳에서 김 비서의 걱정 어린 물음에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 비서, 나한테는 이 세상 그 어떤 궁궐보다 이곳이 가장 편하고 아늑한 곳이야. 여긴 내 인생이고 내 딸의 뿌리고 이제 내 손주의 고향이 될 곳이니까. 가게 문을 열자 익숙한 돼지뼈 국물 냄새가 저를 반겼습니다. 더 이상 그 냄새가 지긋지긋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향집에 돌아온 듯한 푸근함과 안락함이 느껴졌습니다. 가게 안은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김 비서가 제 단골 손님들과 함께 깨끗하게 청소하고 단장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벽에는 낡은 뻐꾸기 시계 대신 딸과 손주와 함께 찍은 환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아이고, 우리 사장님 오셨네. 손주 보셨다면서요? 이렇게 예쁜 공주님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네. 시장 사람들이 너도 나도 가게 안으로 들어와 저희의 복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대상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여전히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말아주던 정 많은 국밥집 사장 박선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다시 가마솥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온 손님들을 위해 제 인생이 담긴 뜨끈한 국밥을 정성껏 말아내었습니다. 제 곁에서는 딸 서연이가 아기를 돌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 저는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 제 인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그것을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제 딸과 제 손주와 그리고 제 자신을. 그날의 국밥은 제 인생에서 가장 깊고 따뜻한 맛이 났습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